집단적 무의식의 개념. 나의 개념 중에서 집단적 무의식만큼 그렇게 많은 오해를 불러일으킨 개념은 없을 것이다. 다음에서 나는 집단적 무의식의 첫 번째 A의 개념의 정리를 내리고, B. 심리학에서의 그 중요성을 서술하고, C. 그 입증 방법을 설명하고, D. 몇 가지 예를 들고자 한다. A. 정의. 집단적 무의식은 정신의 한 부분으로 개인적인 경험에서 생겨나는 것이 아니고 개인적으로 획득된 것도 아니라는 점에서 개인적 무의식과 구별될 수 있다. 개인적 무의식이 본질적으로 한때 의식적이었던 것이 잊어버리거나 억압되어 의식에서 사라진 내용으로 이루어지는 데 비해서 집단적 무의식의 내용은 결코 의식에 머문 적이 없고 그래서 일찍이 한 번도 개인적으로 획득되지 않았으며 그것은 예외 없이 유전덕택으로 존재하는 것이다. 집단적 무의식의 관념에 절대적인 상관관계를 이루고 있는 원형의 개념은 정신 속 어디에나 보편적으로 있고 널리 퍼져 있는 어떤 일정한 형식들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가리키고 있다. 신화적 연구에서는 이것들을 주제라고 부르고 원시 심리학에서는 레리 브릴의 집단 표상에 해당되며 비교 종교학 영역에서는 후베르트와 마우스에 의해 상상의 범주들이라고 정의된다. 아돌프 바스티안은 그것들을 일찍이 기본적 또는 원초적 사고라고 이름하였다. 이상의 설명으로 나의 원형의 관념이 글자 그대로 선재하는 형식, 오직 나만의 개념이 아니고 다른 학문 영역에서도 인정되고 명명된 것이라는 점이 충분히 밝혀졌을 것이다. 나의 논제는 다음과 같다. 의식된 정신의 개인적 성질과는 달리 우리의 의식 이외의 집단적인 비개인적 특성을 지닌 제2의 정신체계가 존재한다는 것이다. 우리의 의식은 철두철미하게 개인적인 성질의 것이다. 개인적 무의식을 이에 부속된 것으로 추가하더라도 우리가 아직 유일하게 경험할 수 있는 정신으로 간주되는 것이다. 그런데 집단적 무의식은 개별적으로 발전하는 것이 아니라 상속되는 것이다. 집단적 무의식은 선재하는 틀들, 즉 원형들로 이루어지며 그것들은 단지 2차적으로 의식될 수 있고 의식 내용에 뚜렷한 형태를 부여하는 것이다. B. 집단적 무의식의 심리학적 의미. 우선 이제 정의 부분에서 여러분들 좀 머물러 보죠. 집단적 무의식은 어떤 융이 디파인한 거니까 융이 어떤 의도로 썼느냐가 제일 중요하죠. 다른 분은 집단적 무의식이라는 개념을 가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개인적 무의식과 집단적 무의식을 구별하는데 개인적 무의식은 개개인이 자기의 경험과 관련돼서 과거에 의식에 있었던 것이 억압됐거나 혹은 잊어버린 것, 이런 개념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의식에 있었던 적이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개인적 무의식이라는 개념을 가지고 있는 집단적 무의식의 경우에는 개인의 경험과 상관없는 것이다 라는 점에서 아주 독특한 데피니션을 하고 있는 거죠. 의식화된 적이 없는 것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이 개념의 구별은 굉장히 중요한 것으로 보여요. 많은 경우에 우리가 무의식이라고 하면 우리가 억압한 것이거나 과거에 경험했지만 잊어버리고 있었던 것, 이런 개념, 여기서 융이 얘기하는 개인적 무의식 중심으로 우리가 이해해 왔는데 집단적 무의식은 유전된 것이다 라고 보는 거죠. 근데 그 유전이라고 아주 굉장히 추상적이에요. 이 유전이 인류가 태초부터 지금까지 인류 집단이 경험한 것들이 어떤 지금 현재 인류의 모두에게 공통으로 존재하는 부분이다, 이렇게 되죠. 그런데 굉장히 맞는 얘기 같기도 한데 좀 구체적으로 생각하면 그것도 분명하지가 않아요. 어떤 면에서는 전 인류가 한 곳에 있어서 같이 경험했다, 이렇게 생각한다면 지금 세대에 모두 같은 사람들이 같은 집단 무의식을 가지고 있을 거라고 얘기할 수도 있겠지만 원래 아주 초기에는 어떤
집단적인 경험이 같을 수 있었겠지만 계속 어느 지역에서 살아오는 인류마다 어떤 독특한 경험들이 추가됐을 텐데, 그리고 지금도 새로운 경험들을 계속 해나가고 있을 것인데, 이 집단적 무의식은 그러면 언제까지 한 경험을 중심으로 한 집단적 무의식이냐라는 게 크리하지 않죠. 그러니까 이조 시대에 살았던 분들이 경험했던 집단적 무의식과 해방 세대가 가졌던 집단적 무의식, 그리고 지금 우리 현재 신세대들이 가지고 있는 집단적 무의식이 같을 것이냐 하는 이런 어려운 질문을 우리가 할 수 있겠고, 만약에 아메리카 인디언들이 서부 세계와 접촉하기 이전에 가졌던 이분들의 집단적 무의식과 서구인들이 가졌던 집단적 무의식을 원형에서는 같다고 볼 수 있을 것인가 하는 많은 의문을 남기기도 하는 개념이죠. 그런데 개념으로서는 굉장히 획기적인 개념이고, 이게 개인의 경험과 상관없이 생겨난 것이다.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우리가 우리 정신분석에서 보통 어른들의 정신분석을 하면서 어린 시절에 초기의 경험들이 굉장히 중요한 영향을 미쳐서 어린이 된 이후에 가지는 뉴로시스 자체가 어린 시절의 경험과 관련되는 것이다 라는 이런 어떤 정신분석의 틀을 어떤 인류 집단 전체로 확대시킨 것인데, 이 개념을 찬성하는 분도 있고 찬성하지 않는 분도 많이 있겠죠. 그런데 임상에서 어떤 경우에는 이 개념이 도대체 이분은 경험해 본 적이 없는 어떤 것들인데, 그 경험들 본인이 직접 경험하지 않았지만 실제 살면서 어떤 그 원형으로부터 오는, 원형으로부터 온다고 추정되는 여러 가지 다양한 이미지나 혹은 아이디어들이 이 사람의 삶에 직접 영향을 미친다고 한다면 그것을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하는 이런 상황에서는 단순하게 개인 무의식만 가지고 설명할 수 없는 부분이 있지 않느냐 하는 쪽에서 임상적으로 도움이 되는데, 정말 실증적 과학적인 개념하고는 조금 거리가 있는데, 우리가 어떻게 소화할 것이냐는 이것도 굉장한 도전이에요. 다른 학자들의 얘기도 앞으로 우리가 좀 관심 가지고 쭉 보면서 집단 무의식이라는 개념이 정말 우리에게 유용한 개념인지, 그리고 유용하다고 할 때 어떤 경우에 이게 적합한지 같이 한번 고민해 보면서 공부를 해나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다음 네, 말씀하시죠. 첫 번째 패러그래프 끝나는 그것은 예외 없이 유전특색으로 존재하는 것이다 한 다음에, 그 영어 책에는 뭐라고 돼 있냐면은 개인 무의식이 대부분의 컴플렉스를 구성하는 반면 집단 무의식의 내용은 본질적으로 원형으로 구성된다, 이런 말이 들어있거든요. 그렇죠. 예. 근데 한글에서는 빠져 있는데, 위에 빠져 있죠. 이 컴플렉스 중심으로 이해되는 것은 개인 무의식인데, 집단 무의식은 이 컴플렉스로 설명이 안 된다는 얘기겠죠. 주로 원형으로 구성된다 하는 개념 속에서 그 집단 무의식은 아키타입과 관련되고, 개인 무의식은 컴플렉스를 중심으로 이해하는 게 좋겠다, 이렇게 지금 제안을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생각에는 어때요? 우리 원형들이라고 그냥 우리의 개념을 가지고 올 때 한국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원형과 미국 사람이 가지고 있는 원형이 같을까요? 그래서 어떤 거는 같은 것도 있고 또 상당한 부분은 다른 것이 있다고 생각되는데, 그 전에 오래전에 그 이집트에 가가지고 거기서 이제 성지순례로 가가지고 이제 사람들을 잠깐 만났었는데, 그 사람들하고 이 꿈에 대한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그 사람들이나 우리 한국 사람이나 가지고 있는 어떤 이미지들이 뭐 비슷한 이미지들이 있더라고요. 예. 근데 또 다른 게 뭐냐면은, 보통 한국이나 또는 몇몇 나라들에서는 꿈에 뱀이 나오면은 좀 불길한 징조처럼 여기는데, 이집트에서는 굉장히 좋은 꿈으로 여긴다는 거죠. 그렇죠.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은 그 이집트 문화가 가지고 있는 어떤 집단적
집단 무의식에서 나온 거고 우리는 우리대로 가지고 있는 집단 무의식도 있고 그런 거 보면은 같은 부분도 있지만은 다른 것도 있다는 그런 이야기가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일률적으로 융이 그냥 전부 유전이다 해서 모든 문화나 어떤 지역에 상관없이 같은 원형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수용할 수 있을 것인가 쉽진 않아요. B. 집단적 무의식의 심리학적 의미. 전문직의 실지 임상에서 성장한 우리의 의학적 심리학은 정신의 개인적인 성질을 강조한다. 무엇보다도 프로이드와 아들러의 견해를 생각해 볼 수 있다. 이들의 심리학은 개인 심리학이며 원인적인 요소나 인과적 요인들은 거의 전적으로 그 성질상 개인적인 것으로 간주되고 있다. 그래도 이 심리학은 어떤 종류의 일반적인 생물학적 요소들, 예를 들면 성적인 본능이나 자기 주장의 충동에 논거를 두고 있어 결코 개인적인 특이성에만 의지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스스로 해석학적인 학문임을 주장하는 만큼 이 심리학은 그렇게 하는 수밖에 없다. 이 두 사람의 관점 중 어떤 것도 본능이 동물과 사람 모두가 지니고 있는 것으로 개인의 심리에 영향을 주고 있다는 사실에 이론을 제기하지 않는다. 본능은 비개인적인, 보편적으로 널리 퍼져 있는 행동의 계기를 마련하는 특성을 가진 유전적 요소다. 이것은 흔히 의식의 울타리에서 너무 멀리 떨어져 있으므로 현대의 정신요법에서는 환자가 그것을 의식화하도록 돕는 것을 과제로 삼고 있다. 게다가 본능은 그 본질상 불분명하거나 모호하지 않고 특수한 형식을 갖춘 충동력이며 의식화되기 훨씬 이전에 의식성의 정도와는 상관없이 그들의 내적인 목표를 추적한다. 그러므로 본능은 원형에 전적으로 상응한다. 너무도 비슷해서 원형이 본능 그 자체의 모상이라고 가정할 정도다. 다른 말로 원형은 본능적인 행동의 기본 틀을 표현한다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하고 있죠. 어쩌면 아들러나 프로이드의 심리학을 개인 심리학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융이 거기에 선을 그어서 자기의 심리학과 다르다고 주장을 하고 있지만 한편에서는 융이나 아들러가 하는 얘기 중에 본능이론은 다 가지고 있죠. 본능이라고 한 성적 역동이나 여기서는 셀프 어서티브니스라는 개념을 쓰고 있는데 자기 주장을 한다고 하는 것 다른 말로 하면 이게 공격성이라고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것 중에 셀프 어서티브니스를 구별해서 내기도 하지만 같은 의미로 쓴 것으로 보여요. 그러니까 자기를 주장한다고 하는 게 어떤 어그레션이라고 본다면 성적 욕동과 공격적 욕동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들러나 프로이드도 다 공통이죠. 그런데 여기서 융이 볼 때 자기가 원형이라는 이론을 가지고 들어와서 굉장히 독특한 것처럼 이론 구성을 했지만 사실은 인스팅트 개념이 원형 개념과 맞물려 있다는 부분이죠. 그래서 아키타입이 무엇이냐면 The unconscious images of the instinct themselves라고 봤는데 그러면 그 본능 자체의 무의식적인 상이다, 이미지다 이렇게 아키타입스를 그러니까 본능과 구별되는 인스팅트가 아니고 본능에 수반되는 것이다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그래서 다른 말로 하면 They are patterns of instinctual behavior. 본능적 행동의 유형이다. 본능적 행동 유형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 인스팅트하고 결국은 여기서 융이 얘기하는 아키타입스를 융 스스로는 이걸 구별해냈지만 아들러나 프로이드는 그 아키타입스라는 개념을 따로 분리해내지 않았지만 인스팅트의 개념, 인스팅트는 반드시 아키타입하고 아키타입에 수반할 수밖에 없다라고 얘기를 한다면 여기 개인 심리학이라고 하고 있는 프로이드나 여기서 아들러의 심리학과 아들러의 정신분석
프로이드와 아들러의 이론과 융의 이론이 굉장히 다른 것 같지만 사실은 같은 현상을 설명해내는 두 가지 틀이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인스팅트하고 원형 자체를 이게 항상 수반하는 것이라고 한다면 아들러는 제가 잘 모르겠어요. 그냥 프로이드의 이론으로 보면 프로이드의 이론 속에서 어떤 역동이 있으면 그 역동은 어떤 대상과 그리고 그 에임 자체가 일정한 게 아니고 그때그때 다른 모습으로 드러나죠. 그러니까 인스팅트 자체가 있으면 어떤 성적 역동이나 공격적 역동이 있을 때 어떤 대상을 향해서 무엇을 얻고 싶은 것인가 하는 게 그때그때 달라지는 거죠. 그 대상도 달라지고 그리고 그 에임도 달라지기 때문에 이런 것을 이러한 부분을 융 입장에서 얘기하는 원형 아키타입으로부터 여러 가지 이미지가 온다고 보는 거죠. 원형으로부터 다양한 상들이 나온다. 아니면 어떤 아이디어스들이 나온다. 이렇게 이론 구성을 하는데, 그런데 그렇다면 이 패턴 자체가 본능적인 행동의 기본 틀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죠. 인스팅추얼 비헤이어, 본능적인 행동이 어떤 모습으로 드러나는가, 행동 패턴이기 때문에 그 패턴은 다양하게 나올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아키타입과 인스팅트를 구별을 했지만 인스팅트하고 완전히 분리된 아키타입을 생각할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 프로이드는 이 두 가지를 합쳐서 설명하고 있는 것이고 융은 이 두 가지를 분리해서 설명하려고 하고 있다. 이 두 가지 태도가 어느 게 더 적합한지는 각자가 우리가 판단할 부분인데, 어떤 면에서는 이 아키타입이라는 개념을 결국은 본능과 함께 아울러서 이해할 수밖에 없다는 걸 우리가 이해해야 되죠. 그래서 본능 이론을 완전히 따로 놓고 원상 이론을 우리가 논할 수 없는 것, 이 두 가지를 함께 보면서 프로이드식의 이해 방법과 융의 이해 방법을 우리가 같이 비교하면서 공부를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므로 집단적 무의식의 가설은 바로 본능이 존재한다는 가정만큼이나 모험적인 가정이다. 의식된 오성의 합리적 동기를 논외로 한다면 인간 활동이 본능에 의하고 고도로 영향을 받고 있음을 우리는 주저없이 시인할 수 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환상, 지각과 사고가 모두 본능과 마찬가지로 선천적이며 보편적으로 존재하는 형식 원리들에 의해서 영향을 받는다고 주장한다면 통상적인 오성은 이런 관념 속에서 본능설과 똑같이 크거나 그만큼 작은 신비주의를 발견할 수 있을 것 같다. 나의 견해에 대해서도 신비주의라는 비난이 제기되었으나 나는 집단적 무의식의 개념이 사변적이거나 철학적인 개념이 아니고 하나의 경험적인 것임을 다시 한 번 더 강조해야겠다. 문제는 단지 그런 보편적인 형식이 있느냐 없느냐 하는 데 있다. 그것이 존재한다면 우리가 집단적 무의식이라고 부를 수 있는 전신 영역이 성립되는 것이다. 집단적 무의식의 진단은 언제나 간단한 과제가 아니다. 무의식적 산물들이 흔히 지니는 뚜렷한 원형적 성질을 강조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 왜냐하면 이것들은 언어와 교육에 의해 얻은 것들에서도 유도된 것일 수도 있기 때문이다. 잠재기억 또한 제외되어야 할 것이다. 대부분의 경우에 이를 확인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일이다. 그러나 이 모든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온갖 이성적인 회의를 넘어서 자생적으로 새롭게 소생하는 신화적 주제들을 보여주는 개별적인 사례들이 충분히 많이 남아있다. 그러한 무의식이 분명 존재한다면 심리학적 설명은 이에 주목해야 할 것이며 몇 가지 소위 개인적인 원인론은 날카로운 비판을 받아야 할 것이다. 이와 같은 나의 생각을 다음의 구체적인 예로서 설명할 수 있을 것이다. 독자들은 아마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어떤 그림에 관한 프로이트의 논평을 읽었을 것이다. 그것은 말이야, 아기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성 안나의 그림으로 프로이트는 그 주목할 만한 그림을 레오나르도 자신이 두 어머니를 지녔다는 사실의 근거로 설명하였다. 이 인과성은 개인적인 것이다.
우리는 그런 그림들이 오직 하나밖에 없는 독특한 그림들이 아니라는 점, 성 안나는 사실 그리스도의 할머니라는 작은 착오에 구애받을 생각은 없다. 다만 우리는 다른 것을 통해서 잘 알고 있듯이 외견상 개인적인 심리학에도 비개인적인 주제가 얽혀 있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싶다. 그것은 두 어머니의 주제로서 하나의 원형이며 신화와 종교의 영역에서 다양한 변이를 통해 나타나는 수많은 집단 편상의 토대를 이루고 있는 것이다. 나는 여기서 이중혈통의 예를 들 수 있겠다. 즉 인간적인 부모와 신적인 부모의 혈통으로서 자기도 모르게 헤라의 양자가 되어 불사의 힘을 얻은 헤라클레스처럼 말이다. 그리스에서 신화인 것이 이집트에서는 심지어 제의가 되어 있다. 여기서 파라오는 본래 인간인 동시에 신적인 본질적 특성을 갖고 있다. 이집트 사원의 산실벽에는 파라오의 두 번째 신적인 수태와 출산이 묘사되어 있다. 그는 두 번 태어났다. 이것은 모든 재탄생의 비의 토대를 표현하는 관념인데 기독교의 비의도 이에 포함된다. 그리스도 자신은 두 번 태어났다. 요단강에서의 세례로 그는 물과 성령으로부터 재탄생을 이루었다. 로마의 전례에서 세례반을 교회의 자궁이라고 말하는 것은 사리에 맞는 일이다. 로마 카톨릭 미사책에서 읽을 수 있듯이 오늘날에도 거룩한 사바타, 부활절, 전 토요일의 세례수 축성 때 그렇게 말한다. 어쨌든 예전 그노시스에서 사람들은 비둘기의 모습으로 나타난 성령을 소피아, 사펜치아, 즉 지혜라고 상상했고 그리스도의 어머니라고 생각했다. 이와 같은 이중 부모의 주제에 근거해서 오늘날 아이들에게 저주나 축복과 함께 마술적 양자 결연을 실시하여 좋고 나쁜 요정을 갖게 하는 대신에 세례 부모가 주어지는, 이는 스위스 독일어로 괴테와 고테, 영어로는 대부, 데모이다. 옛날에는 아이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럼 애들이 말 안 듣고 뭐 이러면 너 좋은 아이야. 이런 한국에서는 다리 밑에서 주워왔다는 얘기를 굉장히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이들이 자기 부모는 따로 있는 것으로 이렇게 그렇게 겁을 먹는 아이들도 과거에 있었던 거죠. 이제 그런데 그게 단순하게 어느 문화권에만 있는 게 아니고 어떤 전 세계적으로 이런 게 있었다는 이런 개념을 가지고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요. 두 번째 탄생의 관념은 시간, 공간적으로 널리 퍼져 있다. 최초의 의료에서 그것은 마술적 치유 수단으로 나타나고 많은 종교에서 그것은 신비적 경험으로 체험된다. 그것은 중세 자연 철학의 핵심 이념을 이루고 있고 자라나는 많은 어린아이들의 유아적 환상들, 즉 그들의 부모가 진짜 부모가 아니고 그들을 넘겨받은 양부부라는 환상은 결코 하찮은 환상이 아니다. 예컨대 벤베누토 첼리니도의 그의 자서전에서 말하듯이 이와 같은 관념을 가지고 있었다. 그런데 이중혈통을 믿는 모든 인간이 실제로 두 어머니를 가지는 일은 없고 반대로 네오나르도와 숙명을 나누어 가진 소수의 사람들이 나머지 인류를 그들의 컴플렉스로 전념시키는 일도 전혀 있을 수 없다. 오히려 이중 탄생의 환상이 보편적으로 출현하며 이와 함께 두 어머니의 환상이 어디에나 존재하고 그것이 이 주제 속에 모사된 인간적 필요성에 상응한다는 가정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것이 사실이다. 만약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정말 두 어머니의 초상을 성 안나와 마리아에게 투사해 그렸다면 나는 이것을 의심하지만 그는 다만 헤아릴 수 없는 수백만의 인간이 그의 이전과 이후에 믿은 것을 내놓았을 뿐이다. 마찬가지로 프로이드가 이미 언급한 논문에서 다루고 있는 독수리 상징은 이런 견해를 더욱 그럴듯하게 만들고 있다. 프로이드가 상징의 참고 문헌으로 그 당시 널리 알려진 호나폴로의 히에로글라피카를 인용한 것은 합당한 일이었다. 그 속에 우리는 콘드로 속 독수리들이 오직 암컷이며 상징적으로 어머니를 의미한다는 말과 이들이 바람에 의해 잉태한다는 말을 읽을 수 있다. 프노이마라는 그리스 말로 무엇보다도 기독교의 영향 아래 성령이라는 뜻을 얻게 됐다. 심지어 성령 강림의 기적의 광란 보고서에서 프노이마는 아직 바람과 성령의 이중 의미를 가지고 있다. 나의 생각으로 이 사실은 그 본질상 처녀이며 마치 독수리처럼 프노이마에 의해 잉태된 마리아를 가리키고 있다. 그 밖에도 독수리는 호라폴로에 의하면
최고의 신의 이마에 직접 솟아난 처녀신이고 분명 오직 정신적인 모성성만을 앓고 있던 여신 아테네의 상징이기도 하다. 이 모든 것이 분명히 마리아와 재탄생 주제를 가리키고 있다. 레오나르도가 그 그림에서 어떤 다른 것을 생각했을 만한 증거의 흔적은 발견되지 않는다. 그 자신이 그리스도인 아기와 동일시하고 있다고 가정하는 것이 옳다면 그는 이중의 신화적 모성성을 그렸을 가능성이 매우 크고 결코 그 자신의 개인적인 역사를 묘사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그리고 똑같은 주제를 묘사한 다른 예술가들은 어떤가? 그들은 모두가 두 어머니를 가진 것은 아니지 않는가? 이제 우리는 레오나르도의 사례를 노이로제의 영역으로 옮겨서 모성 컴플렉스를 가진 한 환자를 가정해보자. 그는 그 환자는 자신의 노이로제가 두 어머니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생긴 것이라는 망상으로 고통받고 있다고 가정하자. 개인적인 해석은 그의 생각이 옳다고 시인했을 것이다. 그러나 실제로 그런 해석은 전적으로 잘못되었다. 왜냐하면 결국 그의 노이로제의 원인은 이중 어머니의 원형의 제각성에 있기 때문이다. 그가 실제로 한 어머니 또는 두 어머니를 가졌는지 갖지 않았는지와는 전혀 관계없는 것이다. 왜냐하면 우리가 보아왔듯이 이 원형은 개인적으로나 역사적으로 비교적 드문 실제적인 이중 모성과의 어떤 관련 없이 기능을 발휘하기 때문이다. 네, 여기서 보는 것은 굉장히 임상적인 얘기가 나오죠. 어떤 사람이 신경증에 걸렸는데 모성 컴플렉스를 가진 환자를 가정했을 때 이 모성 컴플렉스는 어떤 실제 자기가 경험했던 어머니와의 관계에서 발생한 것이라, 어머니와의 체험에서 발생한 것이 아니고 원형에서 온 것이라고 한다면 보통 우리 퍼스널 사이콜로지 융이 얘기하는 프로이드나 아들러 쪽에서 보는 것하고는 전혀 다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죠. 원형으로부터 온 두 어머니 상이 그 원형으로부터는 이미지들 때문에 이게 이분이 신경증으로 고생하고 있다고 한다면 그 원형에 대한 얘기를 결국은 충분하게 해야 되는 상황이 되겠죠. 그래서 개인적인 삶의 과정에서 있었던 어떤 경험들과 관련해서 이분을 치료해내는 게 아니고 어쩌면 이분은 꿈 분석이나 혹은 적극적인 명상법이나 어떤 방법을 통하건 저희 융의원들이 치료하는 걸 제가 잘 모르니까 그렇지만 일반적인 얘기로 융 심리학에서 얘기하는 방식으로 이분들을 치료한다고 할 때는 우선은 케이스 포뮬레이션 자체가 전혀 달라지는 거죠. 이분의 개인적인 삶의 역사와 관련돼서 이분을 치료하는 게 아니고 이분은 집단 무의식 속에 있는 두 어머니의 원형으로부터 영향을 받아서 이분이 신경증을 앓고 있다. 그리고 무의식의 의식이 이 무의식을 잘 소화해내지 못하고 무의식에 의해서 어쩌면 이분의 의식이 압도당하는 상황, 두 어머니의 어떤 그 이미지들, 그러한 생각들, 이런 것이 이분을 장악하고 있어서 이분이 신경증을 앓고 있다고 한다면 서로 치료 방법이 다를 수밖에 없다는 결론이 나오죠. 그래서 임상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차이가 생길 수 있겠죠. 그런 부분에서 어떻게 초기에 아까 얘기대로 원상이라는 개념과 본능이라고 하는 개념을 연결시키느냐 분리하느냐 하는 정도를 넘어서서 실제 임상에 영향을 미치는 지금 상황이 되는 거죠. 원상 자체의 기능이 아주 독특하게 어떤 신경증의 원인이 될 수도 있다고 하는 데 가게 되면 보통의 본능이로만 가지고 설명해낼 수 없는 부분을 설명하게 된다. 이제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래서 그것이 옳은 언더스탠딩이냐 아닌지는 모르지만 결과적으로는 임상에서 분석가가 내담자를 돕는 방법에 큰 차이가 생길 수 있다. 이 부분에서 서로 치료법이 크게 달라질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우리 앞으로 계속해서 좀 봐야 될 부분이 될 거예요. 물론 그렇게
간단하게 개인적인 원인을 전제로 삼는 것은 유혹적인 일이다. 그러나 그런 가설은 부정확할 뿐만 아니라 전적으로 잘못된 것이다. 물론 이중모성의 신화적 주제가 어떻게 그렇게 결정적인 힘을 가지고 마음의 상처를 주는 상태로 작용하게 되는지를 이해한다는 것은 어려울 것이다. 우리가 인간의 신화적인 영역에 숨어있는 엄청난 힘을 고려한다면 원형의 인과적 의미는 별로 대단한 것처럼 보이지 않는다. 실제로 환자의 정신생활에 바로 이런 신화적 영역에서의 추진력의 공동작용이 결핍되었기 때문에 장애를 일으킨 수많은 노이로제 환자들이 있다. 그런데도 순전히 개인적인 심리학은 가능한 한 문제를 개인적인 원인으로 환원함으로써 원형적 주제를 부인하거나 심지어 그 존재를 개인적인 분석에서 파괴하려고 한다. 이것은 내가 보기에 정말 위험한 작업이다. 20년 전에 비해 오늘날은 여기에 관여하는 힘의 성질을 훨씬 더 잘 판단할 수 있게 되었다. 우리는 지금 한 큰 나라 전체가 고태적 상징, 심지어 고태적 종교 형태들을 어떻게 되살리고 있는지, 그리고 이 새로운 집단적 정동이 각 개인에게 얼마나 혁명적인 그리고 변환적인 방식으로 영향을 주는지를 경험하고 있지 않은가. 과거의 인간이 전쟁 전에 꿈꿀 수 없을 만큼 강력하게 우리 마음속에 살아있다. 그리고 큰 민족들의 숙명이 결국 개인의 정신적 변화와 총화가 아니고 무엇이겠는가. 자, 여기서 우선 조금 멈춰서 이 속에도 굉장히 많은 생각할 거리가 포함되어 있죠. 여기서 어쩌면 융의 주장에 의하면 이중모성의 신화적 주제가 지금 우리가 만나는 어떤 내담자에게서 반복됨으로써 이중모성이라 하는 원형과 관련돼서 이 부분이 고통을 받고 있다고 한다면 이 부분을 살피지 않고 이 문제를 개인적인 원인으로 환원함으로써 원형적 주제를 부인하는 경우에 여기서 융은 이렇게 지금 비판을 하고 이런 경우에 문제를 개인적 원인으로 환원함으로써 원형적 주제를 부인하거나 심지어 그 존재를 개인적인 분석에서 파괴하려고 한다. 이렇게 설명을 하면 그렇게 되면 이건 굉장히 위험한 작업이라고 좀 보고 있어요. 근데 만약에 이걸 프로이디안 입장에서 융의 입장을 본다면 이중모성이라고 하는 이 원형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것보다는 구체적인 대상관계나 대인관계를 통해서 이분의 부분 대상으로서의 어머니 상들이 이 사람의 삶에 큰 영향을 통합되지 않은 부분 대상으로서의 어머니 상이 이 사람 심리 내적으로 남아 있어서 그 부분이 통합되지 않은 상황에서 계속해서 어떤 어머니를 추구하고 있고 그리고 그러면서도 또 거절당하면서 이분이 계속해서 어머니의 상을 찾아가고 있는 어머니 좋은 내적 대상을 만나고 싶어하는 끊임없는 과정을 이분이 반복하고 있다고 어떤 프로이디언 사이코 애널리스트가 이렇게 이분을 이해하고 이분을 치료해내고 있다고 한다면 융적인 접근을 이분은 또 어떻게 얘기하냐면 이런 구체적인 대인관계나 대상관계 쪽에 원인이 있는 이 사람의 정신적인 원인을 집단 무의식으로 아주 과거 아주 인류의 대초적인 어떤 문제로 환원함으로써 지금 이분이 가지고 있는 개인적인 실제적인 원인 이분의 신경증의 원인을 우리의 태초의 집단적인 이슈 태초에 가졌던 집단적으로 가졌던 집단 무의식의 어느 지점으로 환원적으로 처리함으로써 이분의 구체적인 아픔을 놓쳐버릴 가능성도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그래서 프로이디안이 볼 때는 융연의 접근이
위험하다고 볼 수 있죠. 왜냐하면 개인적인 구체적인 삶 속에서 이분이 받은 어려움들을 해결을 하려고 하는 프로이디안 입장에서 본다면 아주 고태적이고 원형적인 원형과 관련돼서 오는 여러 가지 이미지라는 이런 측면에서 굉장히 환원적이죠. 그러니까 둘 다 환원적이에요. 지금 융 입장에서는 프로이디언들이 치료하는 것 자체가 이분의 개인적인 무의식의 문제로 개인적인 어떤 경험과 관련해서 치료를 한다고 하지만 프로이디언들은 이 문제를 개인적인 원인, 어쩌면 특히 어린 시절의 개인적인 문제로 환원해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데 그런 점에서 원형적 주제 자체는 부인하고 있어서 이분들의 치료 방법이 위험하다고 하는데 프로이디안 입장에서 본다면 프로이디안이 이 문제를 어린 시절에 있었던 어떤 이슈들로 환원해서 보는 그 정도가 아니고 융이 보는 접근 방법은 융은 태초의 인류의 이슈로 이걸 환원하고 있죠. 지금 현재 문제의 원인을 어쩌면 수천 년, 수만 년 전으로 돌아가서 지금 이 원인을 찾고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건 정말 환원적인 거죠. 그래서 한 개인의 삶 속에서의 초기의 환원인 것인가 아니면 우리 인류가 처음 발달해 왔을 때 아주 초기 단계에 있었던 과거의 경험으로의 회귀인가 환원인가 하는 점에서 두 편 다 할 얘기가 있는 거죠. 여러분 생각에는 어때요? 서로가 상대에게 대해서 할 얘기들이 있다는 부분을. 근데 보통은 그렇게 이게 이중적인 그런 내용 같거든요. 예, 보통 이제 그 종교에서도 이제 교회에서도 다루는 것이 그런 어떤 원형적인 문제인가, 그 소위 말하는 죄라는 개념으로 말한다면 그렇죠. 그 죄가 개인의 죄인가 아니면은 그 아담과 하와 때부터 원죄로 말하는 그 원형적인 죄인가, 이 문제가 이 두 개가 공존해 오고 있는데, 근데 어떨 때는 개인적인 문제 같은데 그걸 또 원형으로 돌리게 되고, 한편으로는 현실에서 죄를 짓는 개인을 서로 간에 대면하는 것을 회피하는 방편이 되기도 할 때 있거든요. 그럴 수도 있는 거죠. 그리고 그 책임의 소재가 원형으로 가건 아니면 어린 시절에 트라우마로 가건 지금 현재의 상태에 대한 엑스큐스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되어버리면은 실상으로는 지금 그 사람이 문제가 있는 건데 너는 문제가 없는데, 그 뭘로 뒤집어 씌우냐면은 그 사탄이 그랬다 이렇게 뒤집어 씌운다는 거죠. 그러면은 그 사람은 자기가 고쳐야 되는 건데 나는 괜찮은데 사탄에 의해서 그렇다 해가지고 자기를 고치는 의도보다는 어떻게 보면은 종교적인, 말하자면은 귀신을 쫓는 행위 같은데 더 집착해버리는, 더 비현실적이고 어떻게 보면은 이제 망상으로까지 갈 수 있는 아주 묘한 상황도 일어난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아주 중요한 지점이죠. 융의 개념을 우리가 단순하게 그냥 받아들여서 실제 임상에서 이걸 어떤 경우에 융의 얘기가 굉장히 타당한 경우도 있을 수 있겠지만 이걸 너무 일반화해버리면 개개인들이 책임의식을 가지고 자기 삶을 살아야 될 부분을 오히려 놓아버리게 할 가능성도 있는 거죠. 그렇게 되면. 근데 꼭 종교가 아니더라도 뭐 정치라든지 이런 집단이 움직이는 곳에는 항상 이런 것들이 개인과 집단 사이에서 뭔가가 이렇게 주거니 받거니 하면서 그 묘하게 책임 전가를 하려는 그 사람들의 움직임이 있다는 이제 그런 생각이 들고요. 또 어떻게 보면은 사회적으로 문제가 있는 거를 프로이디안 식으로 말한다 그러면은 사회적 집단의 문제가 있는 거를 그냥 개인의 문제로만 치부해 가지고 개인에 다 책임을 전가시키면은 결국 그거는 공동체적으로, 사회적으로, 집단적으로 책임져야 될 부분들을 피해버리고, 그 마치 그 저기 뭐라죠, 이스케이프 코트처럼 그 희생양 하나 만들어 놓고 끝내버리는 스케이프고트를 만들어 버리는 거죠. 그렇게 되버리는. 그래서 사실은
이 두 가지 이론이 다 맹점이 있을 수 있는 부분이죠. 그냥 단순하게 어떤 이론만 따라가다가 큰 사고를 칠 수도 있는 이론들이라고 봐요. 저는 두 가지가 다. 구체적인 임상 상황에서는 이 두 가지 접근 방법 중에 경우에 따라서는 그중 하나를 선택해서 우리가 봐야 될 경우도 있지만 항상 이 두 가지 이론이 가지고 있는 한계를 알고 있으면서 우리가 접근해야 되지 않을까 싶긴 해요. 그래 너무 추상화해서 이론 중심으로 우리가 접근할 때 굉장히 위험해요. 그래서 저희가 정신분석 훈련 마치면서 케이스 스타디를 시키는데 그 케이스 스타디에서는 구체적으로 한 사람을 도와주는 과정 속에서 실제 일어났던 전이나 역전이 그리고 역전이 장 이런 것 중심으로 구체적인 케이스 스타디를 시켜요. 근데 거기에도 일정한 부분에서 케이스 포뮬레이션이 되고 그리고 이론적인 부분도 되는데 어떤 경우는 어떤 분들은 자기의 구체적인 임상 케이스를 잘 따라가고 분석하고 거기에 맞춰서 인터벤션을 한 기록이 나오는 거라기보다는 경우에 따라서는 너무 사변일본대죠. 이론 중심으로 그 이론에 포커스를 맞춰보면 그 이론에 맞는 것만 보통 케이스에서 다 자료가 나오는 거죠. 몇 년 누구를 돕다 보면 어떤 프로이드의 어느 한 이론 가지고 들어갔다가 프로이드 그 이론에 맞는 자료만 뽑아서 논문이 나와버립니다. 그럼 아니면 만약 융현이라면 융이 가지고 있는 원형 이론에 맞는 자료만 뽑아서 결론을 내버리거나 이렇게 되면 사실은 처음부터 새로운 것이 나올 수가 없는 구조가 돼버리죠. 그래서 쉽지 않은 거죠. 그래서 실제 임상에서 사람을 돕는다고 하는 건 구체적인 그 인디비듀얼 케이스를 중심으로 따라가야지 우리 이론을 먼저 앞세워서 그분을 이해하려고 하면 실패한다 하는 것을 어쩌면 논문 이런 케이스 스타디 심사할 때마다 항상 느껴요. 그 부분이 구체적으로 그분을 만나면서 얻은 통찰들 굉장히 참신한 것들이 나오는데 너무 몇 사람의 이론을 먼저 세우고 그 뒤에 자료를 맞추는 식이 되어버리면 처음 읽거나 뒤에 보나 결론은 똑같은 이런 상황이 되어버리죠. 그래요. 아주 중요한 이론들이긴 한데 이론을 소화하면서 또 우리 나름대로 판단하지 않고는 이거 그냥 따라가서 될 일들은 아니라는 걸 이해하면서 가보죠. 노이로제가 사적인 것이라면 즉 그 뿌리가 오직 개인적인 원인에 있다면 원형은 아무 역할도 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노이로제가 보편적인 모순성으로 빚어진 것이거나 또는 상당히 많은 수의 개인의 해로운 상태에 있다면 우리는 원형의 현존을 받아들여야 한다. 노이로제는 대부분의 경우에 사적인 일일 뿐 아니라 사회적 현상이므로 우리는 또한 대부분의 사례에서 원형의 존재를 받아들여야 한다. 그 상황에서 해당되는 종류의 원형이 되살아나 결과적으로 원형 속에 숨어있는 저 폭발적이며 그토록 위험한 충동력이 활동을 개시하여 흔히 예견할 수 없는 결과를 빚게 된다. 원형의 지배 아래에서 인간을 희생시키지 못한 악인은 없다. 30년 전에 누군가가 감히 다음과 같은 예언을 했다면 즉 유럽의 심리 상태는 중세의 유대인 박해가 다시금 잠을 깨는 방향으로 전개되고 있다고 유럽이 새삼스럽게 로마 집정관에 속한 부월 앞에서 그리고 로마 군단이 행진하는 구두발 아래서 전율할 것임을 사람들이 2000년 전과 같은 로마의 인사법을 다시 도입하게 될 것임을 그리고 기독교의 십자가 대신에 고태적인 스바스티카 본래 고대 인도의 종교적 상징 나치 독일이 이것을 이용 스바스티카가 수백만 명의 전사들로 하여금 죽을 준비를 하도록 유혹하리라는 것을 예언했더라면 사람들은 그 사람을 신비주의적인 바보라고 목 터지게 야유했을 것이다. 그런데 지금은 그 말이 아무리 당황스럽고 충격적인 것으로 보인다 하더라도 어쨌든 이 모든 미친 짓은 소름 끼치는 현실이다. 사생활, 사적인 동기와 원인, 그리고 사적인 노이로제들은 오늘날의 세계에서의 거의 허구가 되어버렸다.
과거의 인간, 고태적 집단 표상 가운데 살았던 인간이 다시금 매우 가시적이며 극도로 생생한 삶을 부활시켰다. 이것은 불안정한 몇 사람의 개인에서뿐만 아니라 수백만의 인간들에게서 일어나고 있다. 삶에는 전형적인 상황들이 존재한다. 그만큼 많은 원형들이 있다. 끝없는 경험의 반복이 인각되어 정신적인 체질을 이루었는데 그것은 내용으로 가득 찬 상들의 형태라기보다는 거의 내용이 없는 형들로 되었다. 이것은 단지 어떤 견해를 갖고 행동을 하게끔 하는 특정한 형의 가능성을 묘사할 따름이다. 삶에서 원형에 해당되는 사건이 일어나면 그 원형이 활성화된다. 강박 성향이 나타나 마치 본능 반응처럼 이성이나 의지에 반해서 자신을 관찰하거나 병적인, 즉 노이로제에 이를 정도로 증강된 갈등을 일으키게 된다.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얘기들을 하고 있죠. 이분은 아마 나치 독일에 이런 참상을 겪으면서 이 이론들을 정당화하고 있죠. 그래, 과거의 원형들이 활개치는 이런 사회가 됐다는 얘기죠. 어쩌면 지금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미국의 현실도 그런 생각을 하게 하죠. 과거에 시서가 원로원의 권위를 완전히 뒤엎어버리고 황제가 되는 과정이 있었죠. 만약에 시서의 그 마음 상태, 독재자 원형이라고 한다면 그 독재자 원형은 이미 과거의 역사 속에 있는 줄 알았는데 그게 수시로 출현하죠. 미국 같은 나라에 그런 원형이 다시 생겨나리라고 사람들이 상상도 못했는데 시서에 못지않은 더 큰 야망을 가진 사람이 나타나죠. 현실적으로. 그래서 현실적으로 국가가 뒤집어질 수 있는 상황까지 간 거죠. 그래서 어떤 상황에 되면 그 상황에 맞는 원형들이 다시 꿈틀거리면서 그 원형으로부터 여러 가지 상들이 나온다 하는 개념도 한쪽에 진실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느껴지죠. 어떤 군부 독재라고 하는 어떤 이런 독재 체제도 과거에 붙어 있어 있지만 인류가 문화가 진화하면서 좀 없어질 줄 알았는데 없어지는 게 아니고 계속해서 지금 미얀마나 아니면 시리아나 온갖 곳에서 구소련에서나 우리가 이미 과거에 인류들이 모든 체험을 통해서 다 이런 것은 끝났으리라고 생각하는데 또 생생하게 그 원형들이 되살아나는 체험들을 하는 거죠. 그래서 2000년 전에 있었던 사건들이 지금 재현되고 있는 것 같은 느낌들. 그러니까 아테네의 민주정치가 중정치에 의해서 결국은 좌절했다고 하는데 우리가 현대에 와서도 우리는 그 중우정치의 그 파워를 우리는 계속 보고 있는 거죠. 이게 중우정치가 어떤 방향으로 가는지가 어느 나라 할 것 없이 많은 나라에서 고대 그리스에 있었던 현상들이 계속 반복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뭐라고 할까, 이 원형의 이론이라는 것도 굉장히 어떤 면에서는 어트랙티브한 이론이에요. 실제 체험 속에서 우리가 그 체험하는 것들이기 때문에 과거에 사람들이 체험했던 거 거의 지금은 신화적인 우리가 히스토리로 배우지만 그 히스토리로 기록된 것도 있지만 신화적인 것들이죠. 또 어떤 면에서는 신화에 나오는 얘기가 역사에 있었고 그 역사가 또 반복된다고 한다면 우리는 그 신화에 있었던 그 모티브가 계속 영향을 미치고 있다. 우리 안에서 어떤 그 주제가 반복되고 있다 하는 어떤 융적인 접근도 우리가 무시할 수 없는 우리에게 통찰을 주는 하나의 중요한 소스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아까 어떤 면은 아까 프로이드 얘기로 우리가 무슨 얘기를 했냐면 우리의 본능이 있으면 우리의 공격 본능이나 성적 충동이 있으면 거기서부터 어떤 많은 생각과
어떤 대상과 어떤 목적에 따라서 아브젝트를 어떤 대상으로 할 것인가, 그리고 어떤 거기서 어떤 목적을 달성할 것인가. 그래서 에임이라는 측면에서 어떤 어린아이로 본다면 한 인간이 성숙하는 과정 속에서 초기에는 아주 유아적인 어떤 목적과 대상을 가지는데 성숙하면서 성숙하면서 조금 더 성숙한 대상과 목적을 가져서 사회적으로 용납되고 사회적으로 받아들여지는 좋은 쪽으로의 어떤 승화 작용도 이렇게 이제 해 나간다고 이렇게 프로이드가 설명을 하고 있는데, 원 본능에 있던 어떤 에너지들이 단순하게 아주 원초적인 성적 목적이나 공격적인 목적만이 아니고 사회적으로 용납되는 좋은 목적을 위해서, 그리고 대상도 변하고 그 목적도 달라지면서 사회적으로 큰 기여를 할 수 있는 이런 상황으로 발달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융이 지금 보고 있는 것은 아키타입이라고, 인스팅트가 있으면 이 인스팅트의 행동 유형을 결정하는 것은 아키타입으로부터 오는데, 이 원형 자체는 사실은 이걸 원형 속에 여러 가지 다양한 이미지가 있는 것인가, 아니면 원형이라고 하는 것은 만약에 어머니 하면 그냥 어머니라는 틀만 있는 것인가, 그리고 어떤 노현자, 어떤 세이지라고 하면 현자의 이미지가 있으면 그 현자라는 사람 속에 있는 여러 속성들에 대한 이미지들로 가득 차 있는 것인지, 지금까지 체험했던 여러 종류의 현자가 가지고 있는 어떤 측면들이 여기에 내장되어 있어서 그 중에 하나씩 이렇게 거기서 그로부터 하나씩 이미 있던 것들이 나온다고 할 것인지, 근데 그렇게 설명하는 것이 조금 어려웠던 것으로 보여요. 그러니까 어떤 원형 자체가 여러 이미지들의 컬렉션 장소, 마치 도서관처럼 이렇게 생각할 것 같은데 그렇게 하는 것을 융이 피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융은 어떻게 얘기를 하고 있냐면, 삶에는 전형적인 상황들이 존재한다. 그만큼 많은 원형들이 있다. 끝없는 경험의 반복이 인각되어 정신적인 체질을 이루었는데, 그것은 내용으로 가득 찬 상들의 형태라기보다 거의 내용이 없는 형들로 인각되었다. 여기서 어려움을 피해 나가고 있는 것 같아요, 융이. 세상에 있는 과거에 있었던 모든 체험들이 각인되어서 거의 그 과거의 체험들 전체가 컬렉션이 돼 있는, 말하자면 이 도서관 하나씩 차리고 있는 이런 원형을 생각하는 게 아니고, 거기에는 그런 상들이 모여 있는 것이 아니고 내용은 없는 어떤 형만 있다. 형이라고 하는 개념을 쓰고 있죠. 그래서 이론적으로 자기 입장을 설명해내는데 아주 다른 사람이 이해하는 것하고는 달리 지금 설명을 하고 있는 거죠. 다른 사람이 이해할 법한 것하고는 전혀 다르게 아주 심플리파이해서 거기에는 어떤 상들, 내용이 없는 형이다 라는 개념,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지 우리가 가면서 계속해서 우리가 고민해 봐야 될 부분이죠. 거기에는 많은 상들이 모여 있는 것이 아니고, 어떤 어머니면 어머니 상, 어떤 소년이면 그러니까 아이면 아이의, 차일드면 차일드의 어떤 형만, 어머니의 형, 그리고 남성의 형, 여성의 형, 이런 형이 있을 뿐이지 그 내용은 비어있다 라는 개념에서, 그러면 거기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이미지가 나오느냐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잘 이해할 수 있을 것인가. 마치 유전되어 있다고 하는데 그 유전은 사실은 텅 비어있는 어떤 형이 유전되어 있다, 이런 식이 되죠 지금. 그래서 우리 애가 유전으로 모든 것이 다 가득 채워져 있는 이런 개념을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게 아니고
텅 비어있는 형들로 구성되어 있다. 그래서 이건 굉장히 이미지너티브하게 이 이론을 이해하도록 우리를 초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게 텅 비어 있는 거라고 한다면은 어떤 모습으로 그 형이 발현할지는, 그 형으로부터 어떤 이미지들이 나올지는 알 수 없는 거잖아요. 또. 그래서 굉장히 강력한 힘을 가진 무엇이 나온다. 이제 이렇게 연결이 되니까 쉽지 않죠, 지금. 그게 실제로 보면 어떤 한 개인이 그 형이라고 말한다고 하는데, 어떻게 보면은 뭐 인지 쪽에서는 그걸 구조라고도 말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 인간이 가지고 있는 어떤 인식의 구조 방법, 이렇게 생각하면은 그 원형들이 하나의 어떤 행동 구조 틀을 가지고 있으면, 그 내용을 채우는 것은 누군가가 그걸 이제 트리거처럼 작용을 해가지고 끌고 나가버리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그 히틀러가 독일 사람들이 가지고 있던 어떤 원형을 자극해가지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어떤 자기의 문제, 아까 여기서도 나왔던 이야기가 개인의 이야기인지 집단의 이야기인지 할 때, 개인이 가지고 있는 어떤 힘들이 집단을 갖다가 그 틀을 갖다 안에 내용을 채워버리면서 끌고 나가버리는 그런 모습도 일어나는 것 같은 생각. 그래요. 그것도 이해하는 방법이 되겠죠. 그래서 이 영어 번역자는 이걸 어떻게 번역하고 있냐면, at first only as forms without content, representing merely the possibility of a certain type of perception and action. 여기서는 특정한 유형의 지각과 행동의 가능성을 상징하는 내용이 없는 폼만 있다. 그러니까 폼스라고 하는, 여기서 형이라고 얘기하는 어떤 형틀이라고 본다면, 이 아키타입, 어떤 주물의 형틀이라고 하는데, 그 형틀 자체 그 안에는 무엇이 채워질 것인지가 지금 결정되어 있지 않다. 형은 있는데 그 안에 채워질 내용은 결정되어 있지 않은 상태. 일정한 유형의 지각과 행동의 가능성을 단순한 가능성을 표상하는 어떤 내용이 없는 형태다. 이렇게 지금 설명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그렇다면 그 내용이 어떻게 채워질 것인가 하는 건 그때 상황에 따라서 채워진다는 얘기가 되겠죠. 어떤 지각이나 어떤 행동을 할 가능성을 가진 어떤 그 내용은 아직 결정돼, 내용이 없는 형이다. 이걸로 원형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서 이걸 여러분들이 공감할 수 있을지 공감할 수 없을지, 이게 융의 얘기예요. 그래서 과거의 경험 속에 있던 것이 그냥 출현하는 것처럼 이렇게 이해될 수 있는 부분인데, 그렇지 않고 여기서 내용이 비어있는 틀이라고 하는 것 자체는 그 자체가 과거의 것이 꼭 반복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과거의 체험들이 모여서 하나의 원상, 이 저수지 속에는 우리가 앞으로 출현할 모든 것이 있어서 그 중에 하나가 선택돼 나오는 게 아니라는 개념이죠. 과거의 것이 그대로 나오는 게 아니고 어떤 일정한 지각과 어떤 행동을 할 가능성이 있는 어떤 형들이라고 한다면, 이게 남성이다, 여성이다, 아니면 아이다, 어머니다 하는 이런 큰 틀만 있는 거지, 그것이 어떤 어머니일지, 어떤 아이일지, 어떤 남성일지, 어떤 여성일지는 실제 상황에 따라서 각각 다르게 나온다고 이렇게 볼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삶에서 원형에 해당되는 사건이 일어나면 그 원형이 활성화된다고 지금 보고 있는데, 그런데 강박 성향이 나타나 마치 본능 반응처럼 이성이나 의지에 반해서 자신을 관찰하거나 병적인
즉 노이로제에 이를 정도로 증강된 갈등을 일으키게 된다. 근데 개인에게서 일어날 수도 있는데 집단으로도 일어나는 지금 상황들인데 실제 엄청난 갈등을 증폭시키는데 문제는 여기에 이 원형들로 나오는 것은 엄청난 파워가 실린다고 하는 그 강박적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성이나 의지가 작용하지 않는 상태가 되버리지 이 원형에서 출현하는 것들이라고 한다면. 근데 그렇게 사회 현상을 설명할 수는 있는데 실제 개인 심리를 돌보는 입장에서는 그 원형이 활성화되는데 이 원형에 의해서 어떤 사람의 이미 압도돼 버린다고 한다면 비극적인 상황이 될 수 있겠죠. 그래서 어떻게 막아느냐는 임상적으로 굉장히 중요하죠. 여기에 엄청난 파워가 실리는 원형으로부터 출현하는 어떤 상들이나 어떤 거기서 아이디어들이 그것이 굉장히 강박적인 것이 의식을 점령했을 때 그 결과가 좋은 결과로 갈 것인지 파괴적인 결과로 갈 것인지 알 수 없는 거죠. 그렇게 되면. 그래서 이 과정 속에서 지금 집단에서는 그것을 제어할 수 있는 장치가 참 어려운데 개인 입장에서는 이 무의식이 의식을 완전히 압도하지 않도록 하는 과정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이죠. 임상적으로는. 아무리 좋은 것이지만 의식 자체가 압도돼서 의식하고 상관없이 무의식이 모든 것을 결정하는 상황이 된다면 이분은 건강한 정신을 소유한 삶을 살아내기가 굉장히 어려워지겠죠. 그래서 굉장히 우리가 고답적인 얘기를 하지만 임상적인 것으로 가게 되면 결국은 의식적인 자아의식이나 이고 컨셔스니스 그러니까 자아의식이 의식적인 자아 그러니까 자아를 강화시켜야 된다. 혹은 셀프를 응집력 있게 해야 된다고 하는 얘기를 우리가 할 수 있겠죠. 무의식에 의해서 점령당해버린다. 무의식 속에 이 원형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할지는 굉장히 어렵지만 그게 어떤 형이라고 한다면 어떤 지각이나 행동을 할 가능성이 있는 어떤 타입 유형이 출현하면서 그 유형으로부터 이 개인이 전혀 체험해보지 못한 방향의 행동을 하도록 하는 어떤 강력한 힘이 여기서 생겨난다고 한다면 이 엄습해 오는 이 힘으로부터 이 사람을 어떻게 보호해낼 것이냐 하는 게 임상적인 어려움이 되겠죠. 그래서 사회현상으로서도 이런 우리가 경험했던 독일이 경험했던 그리고 일본이 경험했던 이러한 비극은 단순히 그 한 시대의 비극이 아니고 언제든지 재현될 수 있는 비극이라고 본다고 한다면 이 원형이 살아있어서 언제든지 어떤 모습으로 드러날지 모른다고 하는 것 때문에 사회를 보호하기 위해서도 이 원형 이론을 잘 이해해야 될 필요가 있겠죠. 그렇게 되면 이 아키타입이라는 것은 심플하지 않기 때문에 이 폐해로부터 우리 문명을 지키고 또 개인적으로는 개인의 정신건강을 지킬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 것인가 한다면 이 원형 자체가 얼마나 파워풀한 것인가 우리가 잘 이해할 수 없지만 그 원형으로부터 엄청난 힘들이 나온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제가 전에 잠깐 얘기했습니다만 이 책에도 나오던 70대 분이 가정 잘 이루고 있는데 묘령의 아가씨가 나타나면서 이혼하고 그 젊은 여자분 때문에 가정이 파괴되는 결과가 온다는 얘기죠. 경우에 따라서는. 그래서 이 원형 이 애니마가 자기한테 여성성을 그 여성에게 투사됐는데 이 이상적인 이 여성은 이게 요정이죠. 말하자면 이 스피릿이죠. 소울이라고 하건 스피릿이라고 하건 이 여성에게 자기 안에 가지고 있던 그 이상적인 대상에 자기가 매료돼서 정신을 차릴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때는 이성이나 의지가 작용하지 않는 형이 일어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실제 사회 현상 속에서 여러분들이 전혀 예측할 수 없었던 상황들을 맞이하는 경험들을 한다고 한다면 이거 자체가 어떤 융적인 접근도 융의 방법을 우리가 다 그대로 이상적인 여성상을 융적인 투사하여 원형의 개념 마치 우리가 인스팅트를 부인하고 살 수 없는 것처럼 이 원형의 개념도 결국 부인할 수 없는 것이 아니겠느냐. 그 속에는 아주 원초적인 프라이모디얼 고태적인 상과 고태적인 힘들이 있는데 그 고태적인 상과 힘은 굉장한 파워를 가지고 사람을 지배하는 힘이 있다고. 그러니까 어쩌면 제일 중요한 건 이걸 스피릿이라고 얘기하는 소울이라고 얘기하고 뭐라고 하건 이건 살아있는 힘이라는 거예요. 문제는 어떤 모습으로 살아있는가를 결정하는 것은 원형이고 그 힘 자체는 어쩌면 본능이죠. 인스팅트죠. 인스팅트 속에서는 막강한 힘이 나오는데 그 힘들이 어떤 형태로 드러나는데 그 형태 이 힘과 그 형태가 아주 고태적인 것인데 이건 정신 차리지 못하면 이 힘과 이 형태에 완전히 개인이나 단체가 매몰돼 버릴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거기 이런 부분들을 개인적으로나 사회적으로 잘 이해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예기치 못한 불행을 당할 수 있다는 것 때문에 이 개념은 우리가 잘 이해해야 될 개념일 것으로 보여요. 우리 시간이 이 얘기를 계속하다 좀 한 5분 남았는데 우리 나머지 오늘 공부하신 내용 속에서 우리 한주혜님이 코멘트를 하나도 안 하신 것 같은데 어떤 생각하고 계셨는지 좀 우리 나누죠. 아니요, 오늘은 조금 명확하지 않은 것 같아요. 조금 다음에 얘기할게요. 쉽지가 않죠. 예, 좀 개념이 명확하게 들어오질 않아요, 오늘은. 그러니까 융은 우리가 모호해질만 하면 모호하지 않은 쪽으로 가버려요. 그래서 어떤 이분이 계속 대극이에요. 이분을 쫓아가다가 아 이쯤 되면 이건 명확해진 것 같다 하면 또 다른 또 신비함 속으로 들어가 버려요. 그래서 굉장히 어려운 거 저도 그렇게 느껴요. 그래서 모호해요. 매력이긴 그게 좀 좋은 점이긴 한 것 같은데 오늘은 원형이라는 개념이 저한테는 굉장히 여러 측면으로 굉장히 모호하게 다가와가지고요. 그래서 이 원형 개념 자체가 클래리파이 하는 것 같은데 클래리파이 하지 않고 마지막에 뒤틀어 버리잖아요. 클래리파이 한 것처럼 됐는데 마지막에 가서는 그냥 한 센텐스 가지고 다 없애버리죠. 한 센텐스 가지고 그것은 내용이 없는 형이다. 그럼 이 내용은 어떻게 결정되는데 하는 얘기를 결국 우리가 할 수밖에 없게 되는 거거든요. 어찌 보면은 지금 융의 이야기가 그 이론으로 끌고 나가는 게 아니고요. 융은 상당히 자기의 그 시대에 말하자면 자기가 겪어온 사회적인 이야기, 개인적인 이야기를 다 관찰하면서 그걸로 지금 원형과 뭐 노이로제든지 이걸 다 풀어나가는 것 같아요. 그렇죠. 자기 체험 가지고 다 이걸 메꾸는데 자기에게는 납득이 되지만 다른 사람이 다 납득할 수 있는 것은 아니죠. 예. 특히나 지금 보니까 자기가 겪었던 그 사회적 상황이 뭐 나치의 상황, 2차 세계대전 이 상황 속에서 발견했던 사회 악이라든지 이런 큰 힘들을 보면서 어떤 처음에 제가 원형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는 원형을 어떤 집단 무의식 속에 있는 인간의 어떤 잠재적인 가능성, 힘들 정도 좀 긍정적인 면들을 그전에는 좀 많이 봤었거든요. 네. 근데 이번에 공부하면서 보니까 융이 그렇게만 말한 게 아니고 그렇죠. 사람들이 그게 좋으니까 그걸 뽑아서 이야기해 준 것 같아요. 근데 실제적으로 이야기 속에서는 그 융의 이야기는 집단이 가지고 있는 무서운 힘까지도 다 같이 이야기하고 있는데 결국은 나치에 대항해서 맞선 사람들이 누구냐면 또 원형의 이야기거든요. 그러니까 원형과 원형이 서로 간에 갈등을 하면서 결국은 그 속에서 온전함을 만들어 나가는 그런 구도로 나가기 때문에 융이 긍정적인 것, 부정적인 것과 그렇지만 분명히 막강하다는 것과
또 한편으로는 그것을 이끌어 나가는 리더가 있다라는 것, 뭐 이런 것들을 다 내포하는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어쩌면 집단 무의식 속에는 집단 심리에 대한 이론이 들어있는데 또 그것이 또 개인 심리하고 연결되니까 이 양쪽이 다 연결되어 있죠. 우리 서 목사님 네. 이거 저도 이렇게 하면서 좀 정리를 하다 좀 정리가 필요할 것 같아서 조금씩 메모를 좀 했는데요. 이게 우리가 아까 봤을 때 역사가 어떤 반복되는 패턴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우리 그때 뭐 과거 500년 전이나 뭐 100년, 1000년, 2000년 전에 어떤 그 패턴이 동일할 수는 없지만 그러나 그 중심에는 인간이기 때문에 그게 반복되어진다고 우리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면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그 내면 속에 있는 힘이라든지 그걸 뭐 무의식이라고 이야기하고 그것들이 어떤 우리 가운데 보이지 않게 작용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그 어떤 패턴 속에서 나오는 것들이 반복될 수밖에 없는 것 같은데 그렇게 봤을 때 이거를 어떤 뭐 원형이라는 것을 찾아봤을 때 저는 그 뭐 어떤 개념이 모호하지만 예를 들면 어떤 한 상담 케이스에서 이 사람 아까 나오지만 프로이드나 어떤 그 애들러나 이런 개념에서 어떤 성적인 환상이나 이런 개념으로 인간을 아주 사적인 것으로 어떤 분류를 해버린다고 하지만 융의 관점에서 봤을 때 한 인간의 존재라는 것이 어떤 걸 대하고 나누고 하는 그 오랜 역사 동안 가계를 통해서 세워져 오고 한 집단이 만들어졌는 그 형성 배경 속에 숨어 있는 그 행동이 어떻게 보면 보이지 않는 그 명확한 건 아니지만 그게 일종의 전체적으로 작동하는 어떤 근원적인 보이지 않는 에너지 아닌 그런 어떤 힘이 아닐까 생각되는데 왜 그러냐면 일단 저는 가장 접근하기 쉬운 방법이 가계도가 아닌가 생각되거든요. 단순한 어떤 그 가족의 어떤 펑션을 찾고자 했을 때의 가계도가 아니라 그 한 인간이 전해 내려오는 뭐 전혀 관계성이 없는 어떤 집단 무의식이 아니라 가장 가족 집단 의식 속에서 끊임없이 몇백 년 전부터 내려오는 어떤 그런 저는 쉽게 그걸 정신이라고 표현하고 싶은데 그 정신이 보이지 않게 반복되는 것 속에서 형성되어 있는 어떤 하나의 어떤 그 고유한 특성이 아닐까 생각되어지거든요. 그런데 이거를 저는 생각하기에 무턱대고 집단 무의식 아니면 원형 그래서 역사적인 관점에서 이제 쭉 융이 그렇게 바라봤다고 하는데 또 다른 면에서 제가 이제 그 2차 세계대전을 겪은 그 아우슈비츠 그의 그 사례를 한번 읽어봤는데 거기서 살아남은 사람이 어떤 것을 증명하느냐면 저도 이 융의 관점에서 그걸 한번 비교 한번 해봤는데 어떻게 보면 그게 전혀 원형적인 어떤 집단 무의식이라는 그 아우슈비츠라는 거대한 악이 독일군 나치에 의해서 형성된 아우슈비츠 수용소에서 벌어지고 자행되어지는 어떤 무서운 어떤 힘이 근데 그 개개인에 있어서는 그게 나중에 가서는 그게는 어떻게 보면 큰 영향이 미칠 수 있는 것 같은데도 나중에는 막다른 골목의 밑바닥까지 내려갔을 때는 어떻게 보면 그것과 분리되는 어떤 그런 느낌을 어떤 이야기를 글을 쓰고 있는 걸 봤거든요. 왜 그러냐면 사람이 이제 처음에 거기 들어갔을 때 이제 거기에서 경험한 사람이 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느냐면 프로이드나 이 애들러나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성적인 어떤 판타지에 대해서는 나중 어느 시점 가니까 사람들이 거기에 대해서는 전혀 남지 않더라. 그게 작동하지 않더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한번 자기가 이제 증언을 하더라고요. 왜 그러냐면 거기서는 어떤 성적인 판타지의 존재라기보다는 인간이 나중에 가니까 그게 다르다 보니까 몸에 피지만 남을 정도로의 해골의 모양으로 접하다 보니까 이제는 어떤 그 다음 단계가 어떤 무기력함과 무력감 속에서 가장 어떤 기본적인 욕구마저도 사라지는 어떤 혼자 스스로의 의지에 의해서 걷지 못하는 그런 어떤 것 생각마저도 멈춰버린다라는 그런 표현을 경험하게 됐거든요. 그랬을 때 한 인간의 어떤 실존의 어떤 경험이 어떤 이런 집단 결국에 어떤 궁극적인 자리에 이르렀을 때는 이 집단에 주는 어떤 집단 무의식도 제가 보기에는 오늘 느끼는 건 저도 정리가 안 되지만
어떻게 보면 좀 명확하지 않는 또 감히 이런 말을 드려도 될지 모르겠지만 허구일 수도 있다라는 생각도 들고요. 네, 뭐 솔직한 얘기로 그런데 그러면 또 한편으로는 드는 어떤 반문이 뭐냐면 이게 수백 년 동안 역사 속에서 전해 내려오면서 답습되어지는 이런 행동 패턴을 그러면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느냐. 그게 우리 삶에 작용을 하고 또 어떻게 보면 그게 아니라고 이야기하지만 그게 집단적으로도 영향을 미친다는 거죠. 그러면 오늘 우리가 AI 시대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AI 시대에서 분명히 AI라는 어떤 이런 시스템이 인간 휴먼 비헤이비어를 끊임없이 데이터베이스로 만들어 가지고 엄청난 데이터를 작동해 봤을 때 인간이 다음 삶을 예측 가능하게 만들어 버린다는 거죠. 과연 그럼 여기에서 어떤 집단 무의식이나 원형의 의미를 우리는 또 어떻게 접근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한번 여러 가지 그런 의문이 들었을 때 이 원형이 주는 어떤 의미가 융이 가졌던 시대적인 상황과 또 뭐 강 목사님 말씀하셨듯이 뭐 연결돼서 볼 수 있는데 그러면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 속에서의 원형을 또 한번 볼 때 한번 여러 가지 이런 재정립이 필요하지 않을까 저 스스로 저 개인한테 이런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네. 융 자체에서 우리가 어떤 꼭 결론을 도출할 이유는 없어요. 왜냐하면 네네. 융 자신의 얘기 애를 썼지만 융 스스로도 굉장히 애쓰면서 탐구에 갔던 어떤 탐구자였던 것으로 보이고 그 뒤를 쫓아가는 우리도 이분이 고민했던 것을 좀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지점에 가면 야 이제는 좀 알겠다 하는데 조금 지나면 또 전혀 다른 얘기고 이렇게 우리가 움직이는데 우리 생각을 조금 더 우리에게 자극을 줘서 우리 스스로 길을 탐구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확실한 것 같아요.